그날 나는 유령처럼 그 집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30년 동안 이 집의 먼지를 닦고 비밀을 닦아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어 돌아왔다. 치매 걸린 늙은 하녀. 아니, 나는 강철중 회장의 마지막 카드였다. 변호사의 마른 기침 소리가 대리석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창밖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죠.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눈빛엔 슬픔 대신 탐욕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벽 한쪽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지 30년.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평생을 모신 강 회장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럼 고 강철중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사모님과 첫째 아들 강태진 상무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변호사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 집의 모든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될 것인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 강철중은 저의 모든 부동산과 주식,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전 재산을. 변호사가 잠시 말을 끊고 제 쪽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사모님과 강 상무의 입가에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이 집에서 30년간 헌신해 온 박순자 씨에게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강 상무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강 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모님은 실신할 것처럼 비틀거리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미친 침에 걸린 늙은이가 회장님을 홀려서 이건 무효야.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경멸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가에서는 저도 모르게 침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손에 든 찻잔을 와르르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보고 싶네. 밥은 드셨나?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인이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속삭였던 그날 밤부터 시작된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은 정정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서재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회장님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것은 사모님이 매일 아침 회장님께 드리던 특제 한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 꼭 드세요, 여보. 다정한 목소리와는 달리 그 약을 건네는 사모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약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내가 저 약을 마시지 않으면 이 집안에 더 큰 피바람이 불 걸세.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내와 맏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서서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회장님이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문까지 걸어 잠근 회장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순자 씨,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야겠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진 제 손을 회장님은 소중한 것을 다루듯 감쌌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분명 자네를 내쫓으려 할 걸세. 그 전에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게. 자네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회장님은 서재 벽에 걸린 그림 뒤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죠. 이 안에는 저들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네.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나를 독살하려 한 증거까지. 하지만 이걸 세상에 드러내려면 시간이 필요해. 저들의 감시를 피할 시간이. 회장님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순자 씨, 자네 연기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마저 잃어버린 늙은이처럼. 이 집안 모두가 자네를 만만하게 보고 방심할 때까지 철저하게 바보가 되는 거야.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회장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거두어주고 글 모르는 제게 이름 쓰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던 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켜주셨던 회장님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치매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잊어버리고 멀쩡한 그릇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누구시더라 하고 천진하게 물었죠. 처음엔 의심하던 사모님과 강상무도 병원에서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아오자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걸리적거리는 낡은 가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죠.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사모님과 강상무는 장례식 내내 악어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구석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유언장이 발표된 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저 늙은이를 정신병원에 쳐넣어. 의사 불러와. 금치산자 신청부터 해. 강상무는 길길이 날뛰었고 사모님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이 법적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집의 모든 재산권은 박순자 여사님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 대한 감시와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제 방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제가 먹는 모든 음식,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제 정신 상태를 체크했죠. 저는 그들 앞에서 완벽한 치매 노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가씨는 참 예쁘네. 우리 딸도 아가씨만 했는데.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새까만 옷으로 갈아입고 회장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풀기 위해 집안을 뒤졌습니다.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단서는 가장 추운 날 피는 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겨울에 피는 꽃, 동백. 회장님의 서재에 있던 유일한 동백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림을 떼어내자 뒤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단서를 남기셨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짜.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덜컥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USB와 가죽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상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원위치시킨 뒤 소파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무언가 찾는 듯 서재를 둘러보다가 이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둘째 아들 강민혁. 형과 달리 사업에 관심이 없고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아버지 눈밖에 나서 집을 나간 비운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던 것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에서 스치듯 만났을 때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세요. 아버지는 아주머니를 믿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걸로 연락 주세요. 그가 몰래 쥐어준 것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보란 듯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모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산산조각 낸 것이죠.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사모님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마님 잘못했어요. 그 소동을 틈타 저는 깨진 도자기 파편을 치우러 나온 다른 가사도우미의 주머니에 몰래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정원 목련나무 뒤에서 만나요. 그날 밤 저는 CCTV를 피해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목련나무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검은 옷을 입은 강민혁 이사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도련님. 저는 그의 앞에 USB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혁 도련님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역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던 대로만 하세요. 그들이 아주머니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까지요. 그날 이후 저의 치매 연기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거실 한복판에서 대소변을 실내하는 척까지 했죠. 집안 사람들은 저를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상무는 끝까지 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하고 신중한 남자였죠. 그는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하나 가지고 계셨다던데 금고 열쇠가 어디 있더라. 아, 맞다. 내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뒀지. 비밀번호는 아들인 내 생일이었고 그는 일부러 단서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끼를 무는지 확인하려는 속셈이었죠. 민혁 도련님과 저는 이 기회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함정에 기꺼이 빠져주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지는 척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역시 이 여우 같은 늙은이. 치매는 전부 연기였어. 강상무가 경비원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제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일 당장 당신을 정신병원에 쳐넣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각오해. 그는 제 방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은 차갑고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막이 오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집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사모님과 강상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정신 감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저를 병원으로 보낼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죠. 박순자 씨, 어젯밤의 행동으로 당신의 모든 연극은 끝났습니다. 순순히 병원으로 가시죠. 그게 당신에게도 마지막 남은 자비입니다. 강상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줘.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혁 도련님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강민혁?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넌 이제 이 집안 사람도 아니야. 당장 꺼져. 강상무가 소리쳤지만 민혁 도련님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제 눈에서 혼란과 공포의 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예리한 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치매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죠. 강태진 상무님, 그리고 사모님. 당신들의 길고 지루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민혁 도련님이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 아내 차은숙과 내 아들 강태진이 나를 독살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모님이 회장님의 한약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 강 상무가 회사의 비자금 장부를 조작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박순자 여사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재산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며 내 아들 민혁이와 함께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어 불의에 맞서 싸워줄 것이라 믿는다. 순자 씨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부디 내 마지막을 지켜주게.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은숙 씨, 강태진 씨, 살인 및 살인 교사,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고 강 상무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씌우려 했던 치매라는 족쇄는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의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리를 굽히고 눈치를 보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창밖 정원의 목련나무는 마치 회장님의 웃음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민혁 도련님이 제게 다가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강철중 장학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함께 이뤄주시겠어요? 어머니, 30년간 아주머니라고 불리던 제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겨울은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이자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였습니다. 이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서재 책상에 앉아 손끝으로 오래된 가죽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신뢰는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 그분이 평생 살아온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 도련님과 함께 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은 치매 연기 복수극이라며 떠들썩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가사도우미였고 하인이었고 때로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강철중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름을 불러주셨고 존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지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잊힌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곳입니다. 저처럼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사람들에게 빛을 건네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강철중 장학재단은 사회적 약자와 고령자, 특히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혁 도련님은 재단 운영을 맡았고 저는 명예이사로서 조용히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이름도 날짜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회장님의 뜻을 지킨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어느 날 민혁 도련님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님의 사진과 그가 생전에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네.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이 내 뜻을 지켜줄 거라 믿네. 고맙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삶도 당신의 이름도 잊히지 않기를.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련나무가 다시 피어나는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이름으로 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박순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은 이름이자 정의를 지켜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